연결합니다. 김옥천 기자, 밤사이 구조 작업이 계속됐는데 결국 사망자가 발생했네요. 네, 구조 대상자인 40대 작업자가 숨진 시각은 새벽 4시 53분입니다. 구조 중 심정지 상태가 됐고 심폐소생술도 시도했지만 숨져 이번 붕괴 사고로 인한 첫 번째 사망자가 됐습니다. 또 방금 들어온 소식으로 의식이 없는 작업자 3명을 구급차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사망자 소식부터 전해드리자면 숨진 작업자는 위치가 확인된 매몰자 2명 중 1명입니다. 소방당국은 12차례 매몰자에게 다가가 진통주사를 투여하고 보온조치 등을 했으나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매몰자는 어제 오후 구조물 사이에 팔이 끼어있는 상태로 발견됐었는데 한때 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몰자 주변으로 막대한 잔해물과 철골이 뒤엉켜 있어 구조를 조심스럽게 진행했지만 결국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앞서 작업자 2명이 구조된 뒤 7명이 매몰돼 밤사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소방당국은 위치가 확인된 또 다른 1명도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는 무너진 구조물을 치우는 데 사용되는 대형 크레인 5대가 투입됐습니다. 다만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추가 사고가 날 수 있어 장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면서 가해진 충격으로 30m 정도 옆에 있는 다른 타워까지 붕괴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소방당국은 구조견을 투입하고 열내시경 카메라 등 탐지 장비까지 투입해 남은 매몰자 수색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고 현장에서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무너진 보일러 타워는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인데요. 철거를 앞두고 미리 구조물을 자르는 작업 도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어서 허성권 기자입니다. 울산 신항을 끼고 들어선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한 구조물은 1981년 완공된 보일러 타워입니다. 벙커 시유를 연료로 만든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입니다. 울산화력발전소엔 3개의 발전 설비가 있는데 2021년 발전 수명이 완료돼 사용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오는 16일 예정된 발파 작업을 앞두고 구조물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 등을 미리 잘라놓는 사전 취약화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구조물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기둥들을 잘라낸 다음에 나중에 11월 16일 날 폭파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보일러 타워 25m 높이에서 구조물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붕괴가 일어난 겁니다. 작업자 9명은 발파 철거 전문 하청업체 소속으로 1명은 정직원, 나머지 8명은 계약직 직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나자 정부는 즉각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수습에 들어갔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영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적극 추진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허성권입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어제 열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김현지 부속실장의 불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는데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김희대 기자입니다. 팽팽한 신경전 속에 시작된 대통령실 국정감사. 전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내란 책임 공방으로 충돌은 시작됐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앉아 계실 곳은 피감기관 증인석입니다. 윤석열의 복심, 김건희 호위무사란 평.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에 감정이 격해지며 국감은 1시간 만에 중단됐고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퇴장하던 과정에 왜 소리 질러? 이른바 배치기,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육중한 몸집으로 다가오더니 저는 회의장 문을 나가려고 하다가 돌아서 있는 상태인데 폭력을 먼저 행사한 것은 몸을 던진 것은 송원석 대표입니다. 가까스로 재개된 국감,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실세인지를 놓고 날선 발언이 오갔습니다. 김현지 실장이 관여했다면 이게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의원님 이게 국정감사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이거는 사법 방해인 거죠. 왜 답방을 압박하십니까? 비서실장님, 비서실장 자중해 주시고요.
김 부속실장 불출석도 쟁점이 됐습니다. 부속실장 왜 안 나옵니까? 오후에 대통령 일정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만 출석이 가능해서. 그러나 김 부속실장은 대통령을 수행하지 않고 대통령실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김 부속실장을 출석시키자고 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또 다른 고가 물품 수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를 맡은 업체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은 단서를 포착하고 확보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특검팀은 이곳을 포함해 인테리어 공사업체 21g 등 9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새로 포착된 김건희 여사의 고가 물품 수수 의혹 때문입니다. 특검팀은 2022년 4월에서 8월 사이 인테리어 업체 21g 대표의 배우자 조모 씨가 김 여사에게 고가 해외 브랜드 의류와 벨트, 팔찌 등 귀금속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대가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g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증축 공사를 따낸 게 아닌지 의심합니다. 21g 대표 부부는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콘텐츠의 설계, 시공을 맡고 전시회도 후원한 측근입니다. 특히 조 씨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통일교 가방을 매장에서 다른 물건으로 교환했던 인물. 교환 금액이 초과하자 수백만 원 웃돈을 댄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특검팀은 영장에 이들 부부 등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김 여사는 참고인으로 적시했습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빈집털이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특검에서는 특정 브랜드의 제품을 모두 가지고 가겠다라고 했었고, 변호인은 범죄 사실과 관련이 있는 물건만 가지고 가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특검팀은 서희건설 측이 건넨 이른바 순방 목걸이 조사를 위해 김 여사에게 오는 24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여사는 건강 문제를 들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상태로 신문은 오는 12일 진행됩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금거북이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특검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조사에서 각종 선물을 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등장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예정 시간보다 1시간 일찍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지하 주차장에서 버티며 포토라인에 서는 걸 거부했습니다. 막지 마세요, 여기. 매각 매직 의혹을 받는 참고인 신분. 건강상 이유를 대며 특검 소환도 국정감사도 거듭 불응하다 첫 소환 조사를 받은 겁니다. 금거북이랑 한지 공예품 전달하신 이유가 뭡니까? 공직 청탁 목적이셨어요?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대통령 당선 선물이라며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주고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됐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 복제품, 한지 공예품도 전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금거북이 등 선물을 준 건 맞지만 임명 시기와 맞지 않고 다른 공예품 등은 몇만 원대 기념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친일 인사 옹호 등 역사관 논란에도 윤 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배경에 이 같은 선물 공세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김 여사와 경복궁 경회로에 동행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이어간 이유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금품의 대가성이 확인되면 참고인인 이 전 위원장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오늘 오전 나란히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은 날 동시에 법원에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잠시 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10시 10분에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와 김 여사가 있는 남부구치소는 두 사람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따지는 연방대법원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에서 지면 기업에 140조 원 이상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에 그런 파괴적인 일을 할 사람은 없을 거라면서도 패소에 대비해 플랜 B를 마련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이 부과한 상호 관세가 적법한지를 따지는 연방대법원 심리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위법 판결이 나올 경우 일부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금액만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0조 원이 넘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So the reciprocal tariffs that were at issue yesterday, I don't have the exact number, but it's over 100 billion, but I think it's going to be less than 200 billion. 앞서 대법원 심리에서 보수 성향을 포함한 다수의 대법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위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에선 관세 부담이 큰 기업에게 관세 환급을 정부에 요구할 권리를 팔라고 제안하는 금융업체도 생기는 등 관세 환급에 대한 관심까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파괴할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소송에서 이길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호 관세 조치로 한국 등과 무역 협정을 체결해 수조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성과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European Union, $950 billion. Japan, $650 billion. South Korea, $350 billion. Without this, we're not talking about that kind of money.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을 대비해 플랜 B,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성패를 가를 순간이 될 거란 평가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연말 전에는 판결이 나올 거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미국이 셧다운 장기화로 결국 주요 공항의 항공편 운항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뉴욕과 LA, 시카고 등 3대 도시를 비롯해서 주요 도시 공항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양민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정부의 역대 최장 셧다운 여파는 결국 하늘길까지 멈춰서였습니다. 미 행정부는 항공교통량이 많은 40개 공항에서 운항 감축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 관제사들의 피로 누적에 안전 우려가 커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For the last 5 weeks, with this huge burden over their head of lack of compensation, and we are starting to see some evidence that that fatigue is building in the system in ways. 항공 관제사 13,000명이 무급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셧다운 장기화로 부업에 나서거나 병가 등을 내고 출근하지 않는 상황, 인력 공백이 큰 상태라고 미 행정부는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7일 오전부터 운항을 4% 감축하기 시작해 1%씩 추가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다음 주엔 감축 규모를 10% 수준까지 늘린다는 연방항공청 명령문 초안도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40개 공항 명단에는 뉴욕과 LA, 시카고 등 대도시와 허브공항 등 주요 공항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항공편 수천 편에 여파가 미칠 걸로 예상돼 공항 이용객 혼란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I'm supposed to come back on Monday and I'm a little nervous about being able to get home. It's possible that there will be a lot of cancellations and delays. 미 델타 항공은 7일 운항 예정이던 미 국내선과 주요 노선 170편, 유나이티드 항공은 200편가량을 선제적으로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운항 취소 규모는 더 늘 전망이지만 장거리 국제선과 허브공항 간 연결편은 당장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항공사들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변동성 높습니다. 60포인트대까지 밀렸던 코스피 시장 상승 반전하는 등 혼조세를, 코스닥 시장은 하락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3.14포인트 상승한 4029.59에, 코스닥은 4.17포인트 밀린 89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대형 기술업체들의 역대급 감원에 투심이 위축되며 하락했습니다. 특히 AI 거품 우려가 지속되며 나스닥 지수는 2% 가까이 내렸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개인은 팔고 있습니다.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주 흐름 좋고 GS 리테일과 KTNG도 강세입니다. 반면 LIG 넥스원을 비롯한 방산주, 원전과 에너지 관련주, 두산과 넷마블 부진합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이노테크 300%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50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초로 우주선에서 고온 요리가 가능한 오븐을 개발했습니다. 우주선 안에서 노릇하게 익힌 닭날개 구이와 스테이크를 즐기는 우주비행사들, 만족스러운 모습입니다. 우주선 안은 우주비행사들의 생활 공간이자 실험실로 공기질 유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주비행사들은 그동안 특수 제작된 식품으로 끼니를 해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주선 안에서도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이 우주 오븐 덕분입니다. 오븐 내부에 공기 정화 시스템을 설치하고 고온 촉매와 다중 필터 기술로 연기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以往呢叫加热是物理反应，现在是真正在轨做饭呢是理化反应了，就是做出来的饭呢可以烤到焦黄，烤到焦脆。 오븐 내부에는 잔여물 수집기와 가열망, 그릴 바구니까지 갖춰 무중력 상태에서도 음식이 떠다니지 않도록 설계됐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이 오븐 덕분에 생일이나 명절에 우주에서도 풍성한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됐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집 없는 유기견들이 새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마치 맞선처럼 짧은 만남을 갖는 행사가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베를린의 한 공원, 환한 미소를 보이는 사람들과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서로의 관심을 표현하는 이른바 강아지 맞선 현장입니다. 첫 만남이만큼 짧은 산책과 간단한 접촉 정도만 가능합니다. 활달한 성격의 강아지부터 여러 차례 파양을 겪은 강아지까지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유기견들이기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아지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바람도 다양합니다. Könnten mir vorstellen, irgendwas Pflegeleichtes, Flauschiges, Niedliches. Also er müsste zu Hause bleiben können, weil wir durch die Schule halt nicht so oft zu Hause sind. 몇 차례 만나보고 바로 입양을 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집에서도 다시 만나 환경이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거칩니다. 유기견 보호와 올바른 입양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반려견 입양 역시 충분한 숙고와 책임을 전제로 한 가족 찾기 과정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 각지에서 곰이 출몰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달려가는 곰 한 마리. 잠시 뒤 다른 곰 2마리가 그 뒤를 쫓아갑니다. 또 다른 이 곰은 덫에 갇혀 있는데요. 아키타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공원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곰 출몰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한 60대 남성은 주택 부지 안에서 곰에게 습격당해 부상을 입었고 또 다른 70대 남성은 버섯을 따러 산속에 들어갔다 곰에게 습격당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풍을 즐기는 계절이지만 캠핑장 등에선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캠핑장 부근에선 곰이 출몰한 적이 없는데도 지난 9월 이후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캠핑장을 찾은 사람들도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どこにクマが出てたっていうのとかをネットで確認しながら、ちょっとこの周辺はそんなに出ていなかったので、物を外に残したまま就寝しないとか、場所を離れないとか、対策できるものは対策して、ちょっとこれからも楽しみたいなというふうには思ってますね。 일본에서 올 들어 곰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195명, 이 중 사망자는 사상 최고인 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털실뭉치가 가득한 탁자 앞에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뜨개질을 하는 올해 90살의 응유엔 할머니. 이렇게 직접 된 스웨터를 자원봉사단체를 통해 베트남 북부의 외딴 고원지대 학교 어린이들에게 보냅니다. Mà đã 5 ngày 2 chiếc, ốm đau thì 5 ngày 1 chiếc. Bà thuộc bà tự pha được hết chứ không cần phải nhìn giấy mẫu nữa. 할머니가 떠준 스웨터를 입고 겨울을 따뜻하게 맞게 된 어린이들. 그래서 할머니를 스웨터의 요정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Khi cầm cái áo thì rất là trân trọng là vì để có một cái áo đen lam đen tay đến giờ này thì 응우엔 할머니는 지난 10년 동안 수천 벌의 스웨터를 손수 떠서 아이들에게 전해왔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온기를 전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화물열차 궤도 이탈로 차질을 빚었던 용산역 열차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밤사이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이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발생한 용산역 화물열차 궤도 이탈. 이 사고로 차질을 빚었던 열차 운행이 오늘 새벽 5시 첫 차부터 재개됐습니다. 어제 막차까지 용산역을 무정차 통과한 경의중앙선 하행과 용산역 구간을 운행하지 않은 ITX 청춘열차 모두 현재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화물열차 궤도 이탈 사고는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용산역을 진입하는 과정에서 일어났고 코레일은 안전상의 이유로 막차 운행이 종료된 오늘 새벽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승용차를 뒤덮었습니다. 오늘 새벽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인근 승용차에서 불이 나 운전자 1명이 숨졌습니다. 이 승용차는 불이 나기 전 옆 차로를 달리던 다른 차량을 추돌했고 이후 인근 가드레일과 휴게소 간판을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전남 장성에서 화물차 2대가 부딪히는 사고로 1톤 화물차에 타고 있던 1명이 숨지고 또 다른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KT가 지난해 서버 해킹 사실을 알고도 1년 가까이 은폐해온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엄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우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가로 해킹을 당한 것으로 확인된 KT의 서버는 모두 43대입니다. 대부분 초소형 기지국 펨토셀 관련 서버라는 게 조사단의 설명입니다. 공격을 받은 기간은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입니다. 특히 BPF 도어에 서버가 감염됐는데 BPF 도어는 SKT 해킹 사태 때도 큰 피해를 준 악성 코드입니다. 그런데 KT는 악성 코드를 발견하고도 신고도 하지 않고 해킹 흔적까지 지웠습니다. BPF 도어는 지워져 있었고 백신을 돌린 흔적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조사단은 감염 서버 중에 핵심 이용자 정보가 담긴 HSS 서버가 포함됐는지 또 어떤 정보가 얼마나 빠져나갔는지는 최종 조사 발표 때까지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염 서버의 이름, 전화번호, 단말기 식별번호 등이 저장돼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들이 이런 정보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러 경로로 수집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43대 서버에서 수집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1년 가까이 해킹 사건을 숨긴 정황이 확인되면서 KT 입장에선 행정적 조치는 물론 도덕적인 비난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누군가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저주가 내려진다. 아주 독특한 설정의 한국 오컬트 영화가 이번 주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또 장준환 감독의 2003년작 지구를 지켜라의 헐리우드 버전도 이번 주 스크린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개봉 영화 소식 김상엽 기자입니다. 이제 우리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축복의 땅 오봉리로 이사 온 영광과 선희 가족. 고난 끝에 저희 집은 기적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로 걷지 못하던 아들이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지만 우리 어떡해요? 홀로 아들을 키우던 춘서 가족에게 닥친 불행이 그 대가임을 알게 됩니다. 각자의 입장이 다른 만큼 서로 다른 어떤 입장의 갈등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갈등을 보는 것이 상당히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미스터리와 오컬트를 결합해 풀어냈습니다. 저한테 너무 매력이 있었어요. 너무 좀 알 수 없는 그 어떠한 분위기에서 뭔가를 서로의 그 치열함이 좀 느껴지는 그런 영화라서 각자 인물을 막 들여다보면 악역도 딱히 없습니다. 그냥 각자 충실히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간절한 거. 깜짝 놀랐죠. 저도.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셨을까. 획기적이었었죠. 킬리만자로의 표범, 향수 등 국민 애창곡 3,000여 곡을 만든 작곡가 김희가. 내가 열정 안 불렀으면 어떻게 할 뻔했지? 조용필, 양희은, 이선희 등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과 평론가, 음악감독 등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음악 인생을 돌아봅니다. I believe every company should strive to form a diverse table.
거대 바이오 기업 CEO 미셸. Where's my hair? Your hair has been destroyed to prevent you from contacting your ship. 인류의 고통이 외계인의 지구 침공 계획이라고 믿는 물류센터 직원 테디에게 납치당하고 You're killing our planet. Alien fellas. I'm not an alien. 지하실에 감금한 채 지구를 찾아온 이유를 캐묻지만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합니다. 장준환 감독의 데뷔작 지구를 지켜라의 할리우드 리메이크작으로 82회 베니스 영화제에서 7분간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상엽입니다. 오늘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동입니다. 입동은 24절기 중에 19번째 절기이자 겨울의 첫 번째 절기인데요. 그러나 오늘 절기와는 다르게 평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